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가치 확산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 전체가 총 5개의 주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번 강의는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AI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딥시크 쇼크와 AI 추론 모델 경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지 주제에 대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4차례의 강의에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 다음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보태서 CES 2025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쇼크와 AI 추론 모델 경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충격으로 다가온 딥시크의 실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안에는 딥시크 엔지니어링 기술 내용 또 출시의 의미와 비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출시에 따라서 타 경쟁사들에 대한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걸로 예상되는 오픈 AI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충격에 이어질 AI 모델의 경쟁 전망 또 AI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신 AI 모델 R1을 발표합니다. 딥시크는 사실 그 지난해 12월에 딥시크 V3 모델을 출시한 바가 있고 그 V3 모델 자체가 당시 잘 알려진 오픈 AI의 챗GPT급이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게서는 이 딥시크의 그 모델들이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R1이 출시되면서는 지난번에 발표된 V3와는 달리 AI 업계하고 글로벌 시장까지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발표된 R1 모델이 추론 모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추론 모델은 오픈 AI의 O1이 유일했고 제미니를 발표하고 있는 구글, 그다음 메타, 엔트로픽 등에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훈련 비용이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558만 달러를 썼다. 우리 돈 한 81억이 되는데 이 비용은 그 오픈 AI에서 GPT-4 개발할 때 든 비용의 한 5.6%, 퍼센트로 5.6%, 한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이후에 그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성능 AI 반도체와 관련 시스템을 수출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사양의 GPU를 추가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H100 전송 속도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H800 GPU들을 갖고 훈련을 시켜 이 정도의 성능, 즉 O1에 따라가는 성능을 내는 R1을 개발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능이 O1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수학 능력이나 고급 수학 이런 쪽에
평가 점수를 보면 오픈AI 5원 모델보다 우수한 걸로 나와 있고, 코딩 능력도 96.3점으로 5원에 전혀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딥시크란 말, 그러니까 깊이 있는 탐구라는 이름을 가진데요. 이런 이름을 가진 그 파란색의 고래죠. 딥시크의 상징이. 이 고래 한 마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전 세계의 반응을 뜨겁게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 투자가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는 R1의 출현을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란 얘기는 소련의 그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발사된 데 대한 미국이 가진 충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도의 충격을 이번에 R1 발표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그거 말고도 2022년도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한 그 정도의 충격,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사건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 또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이런 평가에 어울리는 반응, 특히 어떤 충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마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 R1 출시 그날 바로 17%가 폭락합니다. 이 17%라는 내용은 미국 증시가 생긴 이래 하루에 빠진 최고의 시가원, 그게 우리 돈을 빠지면 아마 한 803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날 미국 정오 기준으로 앱스토어 무료 그 앱 다운로드 순위가 이전까지는 챗GPT가 1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 파란색의 고래 한 마리 딥시크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딥시크의 A1 모델은 V 시리즈와 R1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V 시리즈가 먼저 나왔습니다. V 시리즈는 V1이 2023년 11월에 출시가 됐고, 이 V1이 V2를 거쳐 V3로 나오게 됩니다. 상용화된 V3 버전을 보면 매개 변수가 6,710억 개이고 멀티모달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처리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V2가 나왔을 때 이미 그 GPT-4를 이긴 최초의 오픈소스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V3인 경우에는 코딩과 수학 영역에서 이미 그 5원을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받아서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R1은 이 V3를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훈련된 초기 추론 모델로 R1 제로가 있었고, 근데 R1 제로는 초기 모델로 품질이나 가독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1 제로 모델에서 표준화된 COT 데이터 일부에 대해서 그 지도학습을 거행해서 미소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R1이 출시가 됩니다. 또 R1 모델에는 R1의 정류한 모델, R1 디스틸이 있습니다. 한 6개 모델 정도가 되는데, R1은 중리에서 개발한 소형 모델로 사용자들이 그 본인의 PC에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인 것이고, 비록 용량을 줄였다 하더라도 추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1 모델의 특별한
이전 모델과 다른 그 특징이 결국은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론이라는 얘기는 사고의 연쇄,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설명한다는 점이 이전 모델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차례로 추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다중 추론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방식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설명함으로 해서 그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 정확성과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델 딥시크가 아니고 기업 딥시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딥시크 기업은 2023년에 항저우에서 설립된 그야말로 신생 AI 스타트업입니다. 저장대학교, 중국에 있는 학교죠. 저장대학교 정보공학을 전공한 양원평이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40세로 경쟁하고 있는 오픈 AI CEO 샘 알트만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양원평은 그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 펀드사를 운영을 하는데, AI 슈퍼컴퓨터, 이건 역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한 게 되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의 퀀트 트레이닝을 실시함으로 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운용 자산이 2019년에 한 100억 위안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AI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양원평은 일반 인공지능, AGI를 개발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기업 딥시크를 설립하게 되고, 또 이 딥시크에는 이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퀀트 트레이닝을 했던 그 A100 GPU 1만 개가 탑재된 고성능 컴퓨터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V3를 거쳐서 R1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하게 된 기반이 되겠습니다. 기업 딥시크에서 R1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음을 해서 중국 AI 인재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R1 그리고를 개발한 딥시크의 인재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의 AI 연구자인데 한 150명 정도 하고, 데이터 자동화 연구팀 31명 정도가 이 R1, V3를 거쳐서 R1 개발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그 개발 인력 2,000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숫자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이 안에는 그 AI 천재라고 불리는 러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샤오미로부터 한 20억을 제안받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AI 천재입니다. 이런 인력들을 포함해서 150명이니 그냥 일반적인 그 AI 그 개발 전문가들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100%가 다 그 해외 유학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중국 대학 출신의 젊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경력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력 중에서 그 탁월한 AI 개발 능력을 가진 그 전문가들을 양원평이 직접 평가해서 발굴하고 그들에게 R1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해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R1이 특별히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R1 모델의 가성비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AI계의 태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 시장에서 급부상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그 판디디, 뭐 해외용이야말로 테무기 때문에 우리는 테무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가성비의 그 절대자라고 불리는 그 테무가 있다면 AI계의 테무가 바로 딥시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API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최고의 가성비를 그 발휘하고 있는 게 R1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V3 역시 출시됐을 때 그 기존의 VI 모델, 기존의 AI 모델에 비해서 10분의 1에서 거의 200분의 1까지 낮은 AIP 가격을 책정함으로 해서 AI 모델 이용 가격의 파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결국 경쟁사들에게도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격을 조금 더 알아보면 V3 출시 당시 가격이 100만 토크당 입력이 0.014달러, 출력이 0.28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AI 모델의 그 가격을 따질 때는 토큰당 그 비용으로 따지게 되는데, 아마 한 토큰이 1에서 한 4개의 캐릭터 정도로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3뿐 아니고 R1 가격 역시 입력 기준 0.14달러, 출력 기준 2.19달러 정도이고, 이것을 O1의 API 가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O1의 API 가격이 입력이 15달러, 출력이 60달러, O1 미니가 나왔을 때는 한 12달러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만은 정도였으니까 R1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출시된 여러 가지 그 AI 모델과 그 가격 대비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평가 방법은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가 포함된 그 문제에다가 그 비영어권 문화적 맥락까지 더해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 결과입니다. 100만 토크 단위의 API 가격하고 MMLU 평가 점수가 나와 있는데, 가격은 X축,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Y축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오픈AI의 그 AI 모델인 GPT-4하고 O1 미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알리바바의 QN, 구글의 제미니,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엔트로픽의 클로드에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모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모델에 비해서 이 평가에서 V3나 그 R1이 가성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저사양의 하드웨어 환경을 사용해서 O1 수준의 추론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혁신이 바로 그 다양한 최적의 엔지니어링 기술, 어떤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딥시크에서 잘 활용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최적의 알고리즘, 최적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효율성과 성능의 극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딥시크에서 어떤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했는지가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적화 기법들은 딥시크가 R1을 발표할 때, 또 그 전에 V3를 발표할 때 기술 문서로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전문가 조합 구조 MOE, 그 다음에 그 다중 토큰 예측, 또 다중 헤드 잠재 어텐션, 그 다음에 혼합 정밀도 훈련, 그 다음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E Mixture of Expert입니다. 전문가 조합 구조란 의미인데 이 기법이 여러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잡한 작업을 여러 가지 작은 작업으로 나눈 후에 그 해당 작업에 필요한 그 개별 전문가만 할당하고 나머지 전문가는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원래 알려진 6,710억 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340억 개만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산량을 충분히 줄인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중 토크 예측이라는 기법인데요. 기존 모델은 한 번에 다음 토큰 하나씩 예측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딥시크의 MTP는 한 개가 아니고 한 번에 3개의 토큰을 동시에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추론 속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MLA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키값과 밸류 값을 압축해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만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또 문맥이 긴 내용도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또 쿼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축과 확장 과정을 거침을 해갖고 활성화 메모리를 줄이고 그 어텐션 연산의 효율성을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방식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혼합 정밀도 훈련, Mixed Precision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2비트 또는 16비트로 저장된 그 매개 변수를 연산할 때는 8비트를 축소해서 줄여서 연산을 하고 하는데 정밀도가 꼭 필요한 경우만 32비트 혹은 16비트로 확장해서 훈련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 해서 연산을 가속할 수 있었고 메모리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기술보고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 학습입니다. 기존 AI 모델인 경우는 그 안전하고 유용한 답변 생성을 위해 갖고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과 페널티를 부여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그 평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보상 모델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연산량이 늘고 또 인간이 들어가는 만큼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딥시크에서는 GRPO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AI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평가 모델을 없앰으로 해서 GPU를 절감하고 보상 모델인 경우는 자동화를 함으로 해서 전문가의 투입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개입이 없는 강화 훈련을 함으로써 그만한 그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그 딥마인드의 알파고 개발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한데 그렇긴 하지만 이 그 라지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딥시크에서 이 방법을 잘 가져다가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그 연산량도 줄이고
그 비용을 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를 이용하는 경우 그 쿠다 인터페이스를 꼭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피했습니다. 그 어셈블리 언어를 직접 만들어서 그 쿠다 환경을 피함을 해서 메모리를 최적화하고 연산 속도를 향상한 것도 그 최적화 기법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딥시크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R1의 그 성능을 만든 데에는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 예를 들어서 이미 나와 있는 GPT라든가 아니면 메타의 라마라든가 알리바바의 코윈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의 그를 그 무단으로 증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딥시크에서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앞에서 충격으로 다가온 딥시크의 출시 내용,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그 딥시크에 적용된 몇 가지의 그 최적화 기술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출시된 딥시크의 의미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그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인 시대였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강화학습을 통한 추론 능력의 향상, 지식 중류를 통한 효율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높이는 그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도 큰 수확을 얻은 셈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에 어떤 지원을 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인재 능력이 미국에 뒤지지 않음을 확실하게 과시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또 그에 따라서 기업의 불만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딥시크의 충격을 계기로, 딥시크의 성공적인 출시를 계기로 시장에 내재된 그 불만을 달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제재 속이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소스 공개와 함께, 모델 소스 공개와 함께 가격 인하를 촉발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갖고 아마도 그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이고 또 그 사용하는 비용 자체도 줄임으로 인해서 AI 모델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가 소스를 공개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오픈의 전형을 과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회사 이름만 오픈이지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형태로 전략한 지가 사실 오래됐고, 또 라마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오픈 모델을 주장하지만 그 실제로는 중요한 기술은 감추고 껍데기만 오픈하는 그 수준의 오픈이었기 때문에 딥시크의 V3 그리고 R1의 소스 공개 그리고 그 추론하는 과정의 공개는 그야말로 확실한 오픈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과시한 그런 전형이다. 소프트웨어 오픈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의 의미를 당연히 둘만하지만 출시에 대한 비판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점은 우리는 왜 이리 못하는가 하는 부러움과 질투도 들어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입니다. 오픈 AI에서는 자사의 모델인 챗 GPT뿐 아니고 다른 기존 모델들의 정보를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얘기를 오픈 AI 간부들이 한 바도 있습니다. 위에 지금 만화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소셜 뉴스와 토론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사이트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실린 풍자 만화도 이런 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카트가 오픈 AI가 리얼 데이터라는 큰 바다에서 물고기를 공을 들여 낚아서 챗 GPT라는 작은 물통에 산채로 담아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세 번째 카트를 보면 딥시크라는 낚시꾼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타나서 챗 GPT에다가 낚싯줄을 들이우고 그 안에 든 물고기를 고생들이 하지 않고 그냥 낚아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딥시크의 RNN에 어떤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 답에서 예를 들어 다른 모델에서 다른 AI 모델에서 나올 만한 그런 답변들을 보냄을 해서 실제로 챗 GPT나 이런 쪽에 정보를 활용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픈 AI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리 의심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고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AI 역시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을 지적재산권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수집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의 시선은 이 모델 개발에 든 비용 80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 회사인 하이플라이어 같은 든든한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전혀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딥시크는 A100 또 H800을 포함해서 GPU 한 5만 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1이 만들어진 게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V1, V2 또 V3를 거쳐서 나온 것인 만큼 이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또 강학습을 포함해서 사후 훈련비, 출원 비용 이런 것들이 보태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인력에 관련된 겁니다. 150명이나 되는 고급 AI 인력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보면 실제 개발 비용은 5억 불에서 한 50억 불까지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저사양 GPU를 사용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인가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된 고사양의 GPU인
그 H100이나 아니면 H20 같은 것들이 직접 수입은 할 수 없지만 이전에 확보된 것도 있었고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우회 확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특별한 보안 규정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로 보내진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큰 이슈인 걸로 보입니다. 딥시크 출시에 따른 다른 AI 모델을 가진 경쟁사의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딥시크의 효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AI 같은 경우는 O3 모델, O1의 후속인 O3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픈을 하게 되고 또 유료 배포를 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일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딥시크 R1 이후에 달라진 대응책이 나오곤 합니다. 또 O3 미니, O3의 그 경량화 버전인 O3 미니의 경우는 출원 과정의 일부도 딥시크처럼 공개를 하고 또 향후에 더 추가 공개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 외에 출원 모델을 갖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그 출원 모델의 신규 모델 출시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제미니 2.0 플래시 기반의 출원 전용 모델, 그러니까 플래시 띵킹이라는 그 모델을 테스트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오픈하기도 하고 플래시 라이트라는 초경량 모델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그 기존 모델에다가 라마4 그래서 추론이 강화된 멀티모달 모델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그 스몰 3를 공개하는데 이 내용은 지원 시간이 최적화된 그런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알바바 같은 경우도 Q인 2.5 맥스를 공개하면서 V3라든가 메타의 라마3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바이트댄스 A1 모델, 앨런 A1 연구소의 툴루 3 같은 내용들 같은 모델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규 모델 출시 외에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존 모델에 대한 이용료들이 를 내리는 것도 이 딥시크의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QNVL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최대 85% 정도나 인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 AI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 모델의 사용을 오픈하고 있는 회사들, 아마존의 AWS라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은 기존에 보면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니, 메타의 라마,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등을 서비스를 올려서 그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딥시크의 그 충격적인 발표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딥시크에 대한 그 관심을 확인하고 다른 모델하고 똑같이 클라우드에 탑재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R1 모델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용하라는 그런 공고가
뜬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안전과 개인정보 이슈는 딥시크 사용의 걸림돌이기도 하고 경쟁 사업자나 아니면 경쟁 국가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좋은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 발표의 충격이 조금씩 가시면서 이 안전 이슈를 문제 삼아 딥시크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코의 보안 위험 평가에서도 딥시크가 그 낮은 점수를 받았고 데이터 편향성 보호라든가 뭐 이런 윤리 헌장에 대한 우려도 그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그 안보 위협을 받는 대만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국방부, 해군에서 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부나 산업부 혹은 수력 원자력 또 일반 기업으로는 카카오 같은 곳에서도 접속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죠. 중국 국내의 경우는 그 경쟁력 있는 그 저가의 고성능의 그 AI 모델을 환영하고 널리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하웨이 클라우드의 탑재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애플의 경우도 아이폰을 중국 수출할 때는 이 딥시크에 R1이나 V3를 장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 최대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그 유비텍의 로봇, 그 외 또 레노바의 그 자사 AI 어시스턴스에 딥시크의 AO 모델을 통합하고 있는 움직임 등은 아마 그 중국 내 사용 확산의 그 시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산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의 대응을 따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동갑내기죠, 동갑내기. 동갑내기인 중국인 양원평의 R1 출시에 대해 그 샘 알트만에게도 아마 이 점은 큰 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은 이 출시를 보고 우리에게 영감을 준 R1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AI 전략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O3 모델을 좀 단계 출시를 했고, 또 기존 모델의 이용료를 내리거나 일부 공개 등의 조치를 우선 취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그 바빠진 일들이 그 딥시크의 R1 출시 이후 그의 바쁜 그 심정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일본을 방문했죠. 일본을 방문해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CEO와의 대담을 하면서 일본의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손정희 씨랑 같이 한국에 와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참여를 제의하고 그 소위 AI 3국 동맹을 논의하게 됩니다. 오픈 AI가 뭐 잘 아시다시피 AI 모델을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펀드뿐 아니고 ARM AI 반도체를 갖고 있죠. 그 그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장점인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 등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세 개의 그 거대 기업 혹은 세 개의 나라가 잘 협력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아마 큰 힘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샘 알트만은 그 삼성전자 방문 외에도 한국에 와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카카오와 만나서 AI 모델 사용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카카오는 더 이상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아마도 그 오픈 AI의 모델을 쓰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 최초로 오픈 AI 빌드랩 회의를 개최해서 국내에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한국을 떠난 다음에는 또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국내에 그 저비용 AI 개발 협력을 약속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가 저비용 AI 개발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미리 인도를 방문해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1 출시 이후 오픈AI에서 발표된 AI 관련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챗봇 형태의 AI 모델 활용 다음으로 가장 먼저 커질 시장이 AI 에이전트 시장이 될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요구만 하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앱을 검색을 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계획을 그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그 AI 비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오픈 AI는 오퍼레이터라는 에이전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AI 에이전트 시장은 이미 안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유스, 구글은 프로젝트 마리나,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젠틱 원과 같은 그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샘 엘트만의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선점할지는 두고 볼 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굉장히 큰 그 이슈로 다가올 텐데 딥 리서치의 출시입니다. 딥 리서치는 아마도 그 R1 출시로 시작된 출원형 AI 시장에서 그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성능이 상당합니다. 최고 수준의 출연형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그런 AI 에이전트로 보여집니다. 질문을 하면 필요하면 거꾸로 사용자에게 몇 개의 그 추가 질문을 거꾸로 던져서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다양한 온라인 소스를 뒤져서 그 심층 연구를 하는데 한 5분 내지 30분까지도 소모를 하면서 그 답변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연구 분석가 수준의 종합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답변을 이끌어낸 과정의 설명은 당연한 거고 또 출처까지 완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의 그 성능을 평가한 내용이 그 옆에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Human Last Examination,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시험 이런 제목인데 이 내용은 수학, 철학, 그 다음에 생물학 등 아마 100여 개가 넘는 학문에서 추출해서 아마 3,000여 개의 문제로 구성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최고 난도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점수가 AGI 도달,
그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소위 그 튜링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류의 마지막 테스트,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그 GPT나 제미니 아니면 클로드 등의 거대 모델도 그 6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고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O1이나 딥시크에서 자랑하는 R1도 9점대의 성적밖에는 받지 못할 만큼 그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서 딥 리서치는 무려 26.6이라는 탁월한 성능을 받음으로써 해서 그 기존의 다른 추론 그 AI 모델과는 차별화된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금융, 과학, 정책 분야의 연구자를 위한 전문 비서로 활용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이 그 딥 리서치를 쓴 사람의 얘기로는 그 전문적인 지식에 놀랄 뿐 아니고 그 이 딥 리서치가 써내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글까지 얘가 잘 쓰면 그 인간이 할 일이 더 없어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그 외에도 AI 전용 단말기 개발, 그러니까 AI 시대에 최적화된 UI를 창출할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적합한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맞춤형 칩 개발을 위해서는 브로드컴이라든가 TSMC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 UI를 위해서는 그 애플 쪽하고 협력했던 러브폼의 그 조니 나이브와 제작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AI 전용 단말기까지 만들게 된다면 소프트 AI 시장에다가 하드웨어 AI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그 AI 모델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지난번 CES 2025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인 양자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AI 모델 경쟁에 관련된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아마 기존 사업자들은 R1 그리고 그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 O1과 같은 그 추론 모델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됨으로 해서 그 추론 모델 출시 경쟁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모델들은 그 API 사용료를 낮춤으로써 그 유저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딥시크 R1이 보여준 그 기술 중에 하나인 정류 기술을 이용해서도 고성능 AI 모델이 출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그 뭐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AI 모델의 성능과 유사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방향도 하나 그 진행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대형 모델 경쟁을 포기하고 특화된 그 소형 언어 모델로 집중하는 그 회사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진짜 경쟁은 그 AI를 달성하기 위한 초고성능의 AI 모델 개발 경쟁은 더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R1이 보여준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는 별개로
그 스케일링 법칙, 아마도 더 많은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인지하에 고성능 대규모 GPU 확보가 경쟁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R1의 그 공개에 따라서 그 주가가 폭락했던 엔비디아의 가치는 여전히 현재 그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가 또 그동안에 그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에도 처져 있던 EU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또 그 이 경쟁에 들어오기 위한 그 프로젝트, 소위 유럽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들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 오픈형이냐 폐쇄형이냐 한 모델의 대립도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PC 시대에는 아마 윈도우 OS하고 맥 OS가 서로 오픈과 폐쇄를 놓고 그 경쟁을 했고 양립을 했고, 또 모바일 시대는 그 안드로이드 OS하고 애플 iOS가 시장을 양분했다면 AI 시대에는 과연 어떤 식이 될 건가? 현재 그 폐쇄형인 오픈 AI가 주도를 하고 또 그 오픈은 딥시크가 주도할 건가? 이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모델의 그 경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미중 간의 AI 경쟁, AI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쟁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아마 미국도 그 고성능 그 GPU의 그 중국 수출을 더 엄격하게 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는 딥시크 같은 스타트업이 무려 AI 경우에만 한 4,700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도 예를 들어서 즈프 AI라든가 문샷 AI, 미니맥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거의 딥시크에 미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그 모델들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그 내수 시장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다가 또 어떤 회사가 그 딥시크 이상의 그 충격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국의 그 스타트업들의 그 백그라운드는 튼튼하고, 또 하나는 그 제3세계, 그러니까 그 저사양 그 GPU로 고성능의 AI 모델이 필요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딥시크 플러스 하웨이 칩들이 그 진출할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의 AI 기술 그리고 시장의 전쟁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AI 기술 발전을 가볍게 전망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언급했던 AI 모델을 만드는 경쟁과 별개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역시 크게 경쟁이 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성능 AI 인프라가 훨씬 더 저비용으로 그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그들이 만든 서비스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AI를 훨씬 더 가깝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성능 GPU의 수요는 여전히 더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 재본수의 역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사용 비용이 줄면서 AI 활용 시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지면 AI 인프라는 다시 더 고도화될 필요가 생기게 되겠죠. 그것도 고도화된 AI 인프라를 위해서는 사후 훈련이라든가
테스트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산 용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번 CES 2025의 키노트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얘기했던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또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과 자율자동차를 위한 월드 모델 파운데이션의 학습과 추론이 필요한데 이 LWM의 학습과 추론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LLM의 학습과 추론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연산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성능 GPU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 고성능 GPU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효율화와 경량화는 더 필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전력 AI 반도체의 수요가 더 절실해질 것이고 또 연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양자 컴퓨터가 신경망 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결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 AGI 인간의 지능을 갖춘 그 인공지능 또 그거 더 나가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슈퍼 ASI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를 향한 그 AI 기술의 점프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중팀 대학사업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